일장 눈 내리는 밤의 코트. 한서윤은 화영백화점 1층 명품관 입구에서 12시간째 같은 미소를 붙들고 있었다. 유리문 밖으로는 늦은 눈이 흩날렸고 안쪽 조명은 사람들의 얼굴을 더 차갑게 비추었다. 그녀의 구두 뒤축은 이미 무너졌지만 계약직 안내 직원에게 피곤함을 보일 권리는 없었다. 검은 모피 코트를 걸친 여자가 매장 중앙에서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을 때 서윤은 반사적으로 두 손을 모았다. 여자는 진열대 위 스카프를 집어들고 서윤의 가슴팍 명찰을 노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이런 직원을 세워두니까 백화점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손님인지 시녀인지 모르겠네요. 서윤은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천천히 숨을 삼켰다. 그녀는 그 여자가 최미나라는 이름의 VIP 고객이며 화영그룹과 혼맥 이야기가 도는 집안 딸임을 알고 있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은 그렇게 말하고도 눈을 들지 않았다. 미나는 대답 대신 스카프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매장 안의 직원들은 동시에 숨을 죽였다. 서윤은 무릎을 굽혀 스카프를 주었지만 미나의 구두 끝이 천천히 그녀의 손등 옆으로 다가왔다. 싸구려 손으로 만지면 더러워질 텐데 새 상품값은 월급으로 갚을 수 있나요? 미나의 말은 조명보다 날카로웠다. 서윤은 손등을 거두지 않은 채 스카프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었다. 그녀는 울고 싶었지만 울음은 어머니 병실 앞에서만 허락되는 사치라고 생각했다. 상품 상태는 제가 책임자에게 확인받겠습니다. 고객님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절차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래서 더 오래 버티는 사람처럼 들렸다. 매장 매니저 김 실장은 뒤늦게 나타나 미나에게만 허리를 굽혔고 서윤에게는 눈짓으로 물러나라고 지시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섰지만 김 실장의 시선에는 이미 책임을 떠넘길 준비가 담겨 있었다. 계약직 한 명이 잘려도 백화점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생활만 완전히 무너질 뿐이었다. 소동이 끝난 뒤 서윤은 직원 통로에서 깨진 향수병 사진을 휴대폰으로 확인하라는 말을 들었다. 김 실장은 그녀가 VIP 탈의실을 정리하다 물건을 떨어뜨렸다고 보고서가 올라갔다며 내일 징계 면담을 준비하라고 했다. 서윤은 그 시간에 자신이 안내 데스크에 있었다고 말했지만 김 실장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저는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CCTV만 확인해 주시면 바로 밝혀질 일입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앞치마 밑으로 숨기며 말했다. 김 실장은 피곤한 얼굴로 서류철을 닫았고 목소리는 이미 결론을 가진 사람처럼 건조했다. 한서윤 씨, 여기서는 진실보다 회사 이미지가 먼저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퇴근 시간이 지났을 때 백화점 로비에는 손님보다 청소 직원의 발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서윤은 반납해야 할 우산을 정리하다가 회전문 옆에서 작은 몸집의 노부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노부인은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고급 매장들이 만든 눈부심 속에서 이상하게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보였다. 다른 직원들은 노부인을 보고도 시선을 돌렸고 한 경비원은 폐점 시간이니 나가 달라고 무심히 말했다. 서윤은 이미 퇴근 도장을 찍었지만 그 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밖이 많이 춥습니다. 잠깐만 안쪽 의자에 앉아 계시면 제가 택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얇은 목도리를 풀었다. 노부인은 서윤을 유심히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늙었지만 흐려지지 않은 칼날 같았다.
내가 돈 없어 보이는데도 택시를 불러주겠다는 거냐? 노부인의 말에는 시험처럼 가벼운 웃음이 섞여 있었다. 서유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아주 작은 미소로 대답했다. 돈이 없어 보이는 것과 추워 보이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 말에 노부인의 눈가가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고 서유는 그것을 웃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 뒤쪽에서 직원용 핫팩을 꺼내 노부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핫팩은 큰 선물이 아니었지만 서윤에게는 오늘 밤 마지막으로 남은 온기였다. 노부인은 말없이 그것을 받았고 서윤의 명찰을 한 번 더 살폈다. 택시가 늦어진다는 안내가 오자 서윤은 노부인을 직원용 대기 의자까지 부축했다. 백화점의 대리석 바닥은 미끄러웠고 노부인의 걸음은 생각보다 단단했지만 일부러 느린 듯했다. 이름이 한서윤이구나.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었니? 노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고 서윤은 정직하게 3년째라고 답했다. 3년이면 정직원이 되었어야 할 시간인데 아직도 계약직 명찰을 달고 있구나. 노부인의 말은 책망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서윤의 가슴 깊은 곳을 정확히 눌렀다. 서윤은 핫팩 포장지를 손가락으로 접으며 짧게 숨을 내쉬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부인은 그 대답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눈썹을 아주 작게 찌푸렸다. 감사는 좋은 마음이지만 억울함을 삼키는 습관은 사람을 너무 빨리 늙게 만든다. 그 말은 이상하게 낯설었고 서유는 한동안 대답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 보는 노부인 앞에서 자신의 오늘 하루가 들켜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택시가 도착하자 서유는 노부인을 문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눈발 속으로 한 걸음 나섰다. 노부인은 차에 오르기 전 서윤에게 작은 검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명함에는 아무 직함도 없었고 은색 글씨로 강화영이라는 이름만 새겨져 있었다. 내일 아침 이 번호로 전화해라. 네 억울함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다. 서윤은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그것이 진짜 도움인지 이상한 장난인지 판단할 힘이 없었다. 택시가 멀어지자 백화점 앞 광장은 다시 어둡고 조용해졌고 눈은 더 굵어졌다. 그녀는 낡은 코트깃을 세우며 지하철역으로 걸었고 주머니 안명함은 이상하게 손바닥보다 뜨거웠다. 반지하 방문을 열었을 때 축축한 벽지 냄새와 약봉지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다. 어머니는 작은 전기장판 위에서 잠들어 있었고 낡은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초록빛을 느리게 깜박였다. 서유는 코트를 벗기도 전에 어머니의 이마를 짚었고 열이 조금 내려간 것을 확인하고서야 긴장을 풀었다. 식탁 위에는 병원에서 보낸 미납 안내장이 놓여 있었고 빨간 글씨는 눈보다 차가웠다. 서유는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하다가 손끝으로 종이를 구겨버릴 뻔했다. 이번 달 월급 전부를 넣어도 부족했고 내일 징계가 해고로 이어지면 방법은 더 사라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안내장을 내려다보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어머니가 가늘게 눈을 떴을 때 서유는 서둘러 미소를 만들고 물컵을 집어들었다. 엄마, 약 먹을 시간이에요. 오늘은 눈이 와서 백화점이 정말 예뻤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부드럽게 말했고 그 부드러움 때문에 더 아팠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며 오래된 미안함을 삼키듯 입술을 떨었다. 또 무슨 일 있었니? 네 얼굴이 누가 밟고 간 종이처럼 구겨져 있다. 어머니의 말은 약했지만 딸을 알아보는 힘만은 아직 선명했다. 서유는 웃는 척하며 약봉지를 뜯었고 차가운 손을 컵 둘레에 감쌌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다시 잠든 뒤 서유는 휴대폰을 켜고 김 실장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내일 오전 9시 인사팀 면담. 손해배상 관련 사실 확인이라는 문장이 화면에 박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VIP 물품 훼손 책임자로 그녀의 이름이 적힌 문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서유는 숨을 들이켰지만 가슴이 제대로 부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근무 시간표와 안내 데스크 호출 기록을 찾아보며 진실을 증명할 작은 흔적들을 모았다. 그러나 계약직 직원에게 자료 접근 권한은 거의 없었고 CCTV는 이미 보안팀 승인 없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서유는 강화영이라는 명함을 다시 꺼내보았고 처음보다 더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읽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면담장으로 가기 전 결국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3번 울린 뒤 연결되었고 낯선 남자의 공손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 그는 강화영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며 화영 백화점이 아니라 평창동 본가로 오라고 말했다. 서유는 순간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검은 세단이 낡은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창문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서유는 차에 타는 순간부터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처럼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운전기사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고 차창 밖 풍경은 좁은 골목에서 넓은 도로로 다시 높은 담장과 철문으로 바뀌었다. 평창동 저택은 드라마 속 배경처럼 아름다웠지만 서윤에게는 차갑고 현실감 없는 성처럼 보였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신발에 묻은 눈을 조심스럽게 털었고 대리석 바닥에 발을 올리는 것조차 두려웠다. 어젯밤 회색 코트를 입었던 노부인은 이제 검은 정장을 입고 응접실 중앙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강화영은 화영그룹을 세운 전설적인 여성 경영자였고 서유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벽면에는 젊은 시절의 강화영이 해외 공장 앞에서 서명하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서유는 자신이 핫팩을 쥐어주었던 손이 수천 명의 생계를 움직여온 손이라는 사실에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앉아라. 어젯밤에는 네가 나를 도왔으니 오늘은 내가 너를 불렀다. 강화영의 말투는 부드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무례하지도 않았다. 서유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손가락을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모았다.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혹시 실례를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강화영은 사과를 끈 듯 손을 들었고 곁에 있던 비서가 얇은 서류철을 서윤 앞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VIP 물품 훼손 보고서, 누락된 CCTV 시간표, 그리고 서윤의 이름으로 조작된 확인서가 들어있었다. 서윤은 종이를 넘길수록 피가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해고가 아니라 더 큰 덫 안에 있었다. 내 이름으로 손해배상과 내부 비리 책임을 묶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강화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응접실 전체를 누를 만큼 분명했다.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고 그제야 자신이 왜 갑자기 불려왔는지 조금씩 이해했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절박했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강화영은 잠시 창밖에 눈을 보았고 긴 침묵 끝에 서윤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가문보다 먼저 손끝을 본다. 내 손은 남을 밀어낸 손이 아니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서윤은 더욱 두려워졌다. 권력자들의 친절은 언제나 조건을 품고 있다는 것을 가난은 너무 일찍 가르쳐 주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증언이 있다면 아는 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화영은 서류철을 덮고 더 무거운 제안을 꺼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 너는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서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 한동안 눈만 깜빡였다. 강화영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의 얼굴로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 손자 강태준과 결혼해라. 그러면 네 어머니와 네 명예를 모두 지킬 수 있다. 응접실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고 서윤의 귓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사랑보다 먼저 거래의 냄새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설 뻔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아 그대로 굳어버렸다. 저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님 손자분께도 모욕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고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지 못했다. 강화영은 오히려 그 떨림을 기다렸다는 듯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응접실 문이 열렸고 키 큰 남자가 검은 코트를 벗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강태준은 화영그룹 현 CEO답게 완벽하게 정돈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겨울보다 더 차가운 피로가 깔려 있었다. 그는 서윤을 한번 훑어보고 곧장 강화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할머니, 이번 결정은 지나치셨습니다. 서윤은 그 목소리에서 자신이 이미 거절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꼈고 이상하게 안도감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다. 태주는 그녀에게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침묵만으로도 충분히 선을 그었다. 저분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제 결혼을 회사 방어 수단으로 쓰실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정했고 차갑게 빛났다. 강화영은 손자에게서 눈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네 결혼을 회사 방어 수단으로 쓰려는 건 내가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이다.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서윤은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전쟁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피보다 지분에 가까워 보였다. 그렇다고 처음 보는 직원을 집안에 들이겠다는 말씀이 정당해지는 건 아닙니다. 태주는 서윤을 다시 보았고 이번에는 그녀의 낡은 코트와 굳은 손끝까지 확인했다. 서윤은 그 시선이 모멸인지 판단하려다 안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을 단단히 눌렀다. 그녀는 불쌍해 보이는 것보다 탐욕스러워 보이는 것이 더 두려웠다. 저는 회장님 제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억울함은 다른 방식으로 밝히겠습니다. 서윤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고 발밑 대리석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태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강화영은 비서에게 손짓했고 비서는 마지막 서류 봉투를 조용히 건넸다. 봉투 안에는 서윤의 어머니 병원 기록, 미납금 내역, 그리고 오늘 오후 예정된 해고 통보 문서가 들어 있었다. 더 아래에는 그녀의 명의로 작성된 손해배상각서 초안까지 있었고 서명란만 비어 있었다. 서윤은 그 종이를 보며 손끝이 하얗게 질렸고 자신이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자로 정리되었음을 깨달았다. 강화영은 마지막으로 작게 접힌 사진 한 장을 서윤 앞에 놓았다. 사진 속에는 VIP 탈의실에 들어가는 김 실장과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고 시간은 서윤의 안내 근무 시간과 정확히 겹쳤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내 이름을 빌려 더 큰 비리를 묻으려는 사람이 있다. 서윤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태준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차가운 얼굴에도 처음 보는 긴장이 스쳤다. 그는 할머니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순간
완전히 이해한 듯했다. 응접실 밖으로 눈이 다시 굵어졌고 하얀 정원 위에 검은 나뭇가지들이 조용히 흔들렸다. 서유는 자신의 삶이 그 눈처럼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었다. 강화영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선택지를 건넸고 그 말은 서윤의 숨을 오래 붙잡았다. 도망치면 너만 무너진다. 들어오면 너를 무너뜨린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집어들었고 서유는 처음으로 그의 침묵이 반대가 아니라 계산일 수 있다고 느꼈다. 그녀의 손안에서 명함이 다시 뜨거워졌다. 이장 축복받지 못한 신부. 한서유는 강화영의 응접실에서 한참 동안 서류 봉투를 바라보다가 자신이 숨을 멈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병원비 고지서와 해고 통보서가 한 곳에 놓여 있으니 선택지는 선택이라는 이름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고 손톱 끝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차가웠다. 강태주는 서류를 다시 내려놓고 할머니와 서윤 사이에 흐르는 침묵을 날카롭게 살폈다. 그는 이 결혼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누군가를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빠르게 이해했다. 그러나 이해와 동의는 전혀 다른 문제였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은 얼음처럼 닫혀 있었다. 조건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서윤은 놀랄 만큼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고 태준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저는 돈을 개인적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치료와 제 이름을 되찾는 일만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그 말이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강화영은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비서에게 새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서유는 계약서 첫 장에 적힌 혼인 유지 기간과 비밀 유지 조항을 천천히 읽었다. 그녀에게 결혼은 사랑을 증명하는 말이 아니었고 당장 살아남기 위해 들어가는 가장 위험한 방이었다. 태주는 계약서 마지막 조항을 보다가 서윤의 이름 옆에 비어있는 서명란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 결혼은 당신에게도 불편하고 위험할 겁니다. 내 집안은 동정심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서윤은 그 안에 희미한 경고가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저는 동정받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제 삶을 망가뜨렸는지 확인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서윤은 펜을 들기 전 어머니가 누워있던 반지하 방의 습한 냄새를 떠올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딸의 얼굴만 살피던 눈빛을 떠올리며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태주는 서윤의 서명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강화영은 손자의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자신의 이름을 단정한 필체로 적어 내려갔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작았지만 서윤에게는 인생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혼인신고는 그날 오후 구청의 밝고 평범한 창구 앞에서 지나치게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행복한 예비 부부들이 웃으며 서류를 정리하는 옆자리에서 서윤은 계약서처럼 건조한 혼인사 신고서를 들고 있었다. 태주는 필요한 질문에만 대답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축하보다 절차가 더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직원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을 때 서윤은 그 미소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물건처럼 느껴졌다. 두 분, 오늘부터 법적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주변의 공기는 그대로였지만 서윤의 이름은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 태주는 구청 밖 계단에서 결혼반지 상자를 꺼냈고 그 행동마저 계약 이행처럼 깔끔했다. 반지는 단순하고 아름다웠지만 서윤은 그것을 보며 기쁨보다 무게를 먼저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고 상자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할 때만 끼십시오. 불편하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유는 상자를 받아들고 그의 배려가 거리두기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도 대표님께 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고 태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왜 마음에 걸리는지 그는 알 수 없었지만 대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검은 차량 한 대가 길가에 멈췄고 최민아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웃는 얼굴로 내렸다. 그녀는 두 사람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보더니 마치 아주 값싼 희극을 발견한 사람처럼 천천히 박수를 쳤다. 정말 빠르네요. 화영그룹은 이제 계약직 직원도 신데렐라로 키우나요? 서유는 미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백화점 명품관 바닥에 떨어진 스카프를 떠올렸다. 그때처럼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지만 몸은 먼저 기억을 따라 굳어졌다. 태주는 미나 쪽으로 반걸음 다가섰고 그의 목소리는 구청 앞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최민아 씨, 오늘 일은 당신이 평가할 자리가 아닙니다. 미나는 태준의 경고를 웃음으로 넘겼고 서윤의 낡은 가방과 오래된 코트 단추를 노골적으로 훑었다. 평가라니요. 저는 그저 걱정하는 거예요. 태준 오빠 취향이 갑자기 사회봉사처럼 바뀌었나 해서요. 그녀의 말끝이 부드러웠기 때문에 모욕은 오히려 더 오래 귀에 남았다. 서유는 손안에 반지 상자를 꽉 쥐었고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걱정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오래 머무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 대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미나의 웃음을 아주 잠깐 멈추게 만들었다. 태준도 그녀를 보며 예상하지 못한 단단함을 조용히 확인했다. 평창동 저택으로 들어가는 길은 구청보다 훨씬 길고 무거웠다. 서유는 자동차 창밖의 높은 담장들을 보며 자신이 들어갈 세상이 얼마나 많은 문으로 보호받는지 깨달았다. 그 문들은 바깥의 가난을 막기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안쪽의 비밀을 가두는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저택 안에서는 이미 집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환영보다 검문에 가까웠다. 태준의 고모 강미령은 서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강화영에게 먼저 날카로운 말을 던졌다. 어머님, 집안일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시면 남은 사람들은 체면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강화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느린 미소를 지었다. 체면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결혼식 초대장에 인쇄되는 것이 아니다. 미령은 더 말하려 했지만 태준이 조용히 옆에 서자 입술을 다물었다. 서유는 그 순간 이 집에서 말보다 침묵이 더 위험한 무기라는 것을 알았다. 저녁 식사는 식사라기보다 시험에 가까웠고 서윤 앞에는 이름조차 모르는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작은 실수 하나가 내일 아침 누군가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백화점에서 수천 명의 손님을 상대해온 눈은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는 순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었다. 미령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서윤에게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한서윤 씨는 우리 집안 행사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회장님께서 다 설명하셨나요? 서윤은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모르는 것은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함부로 낮추지는 않겠습니다. 식탁 위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고 강화영은 잔을 들지 않은 채 서윤을 바라보았다. 태주는 무표정했지만 그의 손끝이 아주 작게 멈춘 것을 서윤은 보지 못했다. 미령은 웃으며 질문을 바꾸었고 그 웃음에는 실패한 공격을
다시 숨기는 체면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서유는 배정받은 방에서 혼자 캐리어를 열었다. 가져온 옷은 몇 벌 되지 않았고 백화점 유니폼은 비닐 커버 안에서도 지나치게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그것을 옷장 깊숙이 넣지 않고 조심스럽게 꺼내 욕실 세면대 앞에 섰다. 유니폼 소매에는 어제 스카프를 주우며 묻은 먼지가 남아 있었고 서유는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비볐다. 이 옷은 그녀를 낮은 자리에 묶어둔 증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버텨온 시간의 유일한 기록이기도 했다. 부잣집 며느리가 된 첫날에도 그녀는 과거를 버릴 만큼 여유롭지 못했다. 태주는 늦은 밤 서류를 확인하다가 복도 끝 욕실에서 작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었다. 그는 문틈 사이로 서윤이 유니폼을 손빨래하는 모습을 보았고 한동안 들어가지 못했다. 그녀는 비싼 드레스 대신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젖은 소매를 거둔 팔목은 지나치게 가늘어 보였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그녀는 손을 닦고 곧장 병원 계좌 이체 화면을 열었다. 태주는 의도치 않게 금액과 잔액을 보았고 그녀가 받은 생활비 대부분을 어머니 병원비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마지막 숫자를 확인한 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태주는 자신이 훔쳐본 사람이 된 듯한 불편함에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쪽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남았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결혼을 택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때문에 결혼이라는 말을 오래 경멸해왔다. 그런데 서유는 돈을 붙잡기보다 오히려 자기 몫을 조심스럽게 밀어내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의 삶은 더 정교한 규칙 속으로 들어갔다. 아침에는 강화영의 비서에게 집안 일정과 언론 대응법을 배웠고 오후에는 태준의 일정에 맞춰 공식 배우자 역할을 익혔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 악수하는 순서, 질문을 피하는 문장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다. 서유는 매일 밤 노트에 사람들의 이름과 관계를 적으며 실수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쪼갰다. 그녀는 화영그룹 계열사 이름보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에게 빚졌는지를 먼저 외웠다. 가난한 사람은 사람의 표정을 읽어야 살아남았고 그 능력은 뜻밖에도 이 저택에서 가장 필요한 재능이었다. 며칠 뒤 화영그룹 주요 임원들과 투자사 관계자들이 모이는 비공식 만찬이 열렸다. 강화영은 서윤에게 그 자리에 함께 서라고 지시했고 태주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말 대신 행사장 입구에서 짧게 말했다. 힘들면 바로 나에게 신호를 보내십시오. 서유는 그 말이 처음으로 계약서 밖에서 나온 문장처럼 느껴져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장은 은은한 조명과 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고 그녀의 이름은 사람들의 속삭임 속에서 계속 다른 모양으로 변했다. 누군가는 신데렐라라고 했고 누군가는 회장님의 이상한 고집이라고 낮게 웃었다. 미나는 그런 분위기를 가장 정확하게 이용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해외 투자사 대표 앞에서 서윤에게 일부러 백화점 매장 운영 문제를 물었고 모두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게 만들었다. 서윤 씨는 현장을 잘 아신다면서요. 그럼 최근 명품관 매출 하락 원인도 설명하실 수 있겠네요. 서윤은 순간 주변 시선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백화점 안내 데스크에서 매일 들었던 고객 불만과 동선을 떠올렸다. 매출 하락은 상품 문제가 아니라 대기 경험 문제입니다. VIP 고객보다 일반 고객 이탈률이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고
미나의 눈빛도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층별 안내 기록과 포장 대기 시간, 외국인 고객 통역 부족 문제를 차분히 설명했다. 현장 직원 권한을 조금만 넓히면 구매 전환율은 지금보다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사 대표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말에는 화려한 경영 용어가 없었지만 숫자 뒤에서 실제로 걸어 다닌 사람의 경험이 있었다. 강화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고 미나는 잔을 들어 입술을 가리며 분노를 숨겼다. 만찬이 끝난 뒤 태주는 복도에서 서윤을 따라잡았고 그녀가 긴장을 푸는 순간 벽에 살짝 기대는 모습을 보았다. 오늘 대답은 준비한 겁니까? 그는 질문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전날보다 조금 낮아진 온도가 있었다. 서윤은 솔직하게 고개를 저었다. 매일 듣던 불평들이라서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 대답에 잠시 침묵했고 처음으로 그녀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동료처럼 바라보았다. 현장을 모르는 보고서보다 당신 말이 더 정확했습니다. 그 짧은 인정은 서윤에게 이상할 만큼 오래 남았다. 그녀는 대답을 찾지 못해 고개만 숙였고 이번에는 그 고개 숙임이 패배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 태주는 사무실에서 행사 녹취록과 보안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미나의 도발이 지나치게 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고 서윤을 향한 공격은 단순한 질투보다 조직적이었다. 그는 이재현 인사팀장이 남긴 비공개 음성 파일을 열었고 낮은 잡음 사이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서윤 이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계약직 하나가 무너지면 회장님도 더 파고들지 못합니다. 태주는 재생 버튼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다음 목소리를 기다렸다. 이어지는 남자의 말은 더 선명했고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그 목소리는 집안 회의실에서 너무 자주 들었던 사람이었다. 녹음 속 남자는 서윤의 해고와 손해배상, 그리고 백화점 비리 자료 은폐를 한 번에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태주는 파일명을 다시 확인했고 녹음 날짜가 혼인신고 전날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고 창밖의 저택 불빛을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멈췄고 태주는 서윤이 복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물컵을 든 채 그의 굳은 얼굴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마지막 문장을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이번 침묵은 처음과 전혀 달랐다. 서윤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은 이미 이 집 안에 있었다. 3장 신문 위에 오른 CEO 부인. 아침 6시. 한서윤의 이름은 포털 검색창 가장 위에서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다. 기사 제목들은 그녀의 삶을 설명하지 않았고 가장 천박한 상상만 골라 자극적인 문장으로 팔고 있었다. 계약직 직원에서 재벌가 며느리로 신데렐라 뒤에 숨은 검은 거래라는 제목이 가장 빠르게 퍼졌다. 댓글들은 그녀의 얼굴 사진을 확대하며 가난이 얼마나 쉽게 욕망으로 번역되는지 잔인하게 증명했다. 서윤은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끝이 떨린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백화점 안내 데스크에서 찍힌 오래된 사진까지 기사에 붙어 있었고 그녀의 낡은 유니폼은 조롱의 증거처럼 소비되고 있었다. 태주는 새벽 회의 직후 기사를 확인했고 곧장 홍보팀과 법무팀을 동시에 호출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폭풍 직전 유리창처럼 위험하게 팽팽했다. 삭제 요청과 고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최초 유포 계정의 자금 흐름도 확인하십시오. 태준의 지시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안 사람들은 누구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유는 그가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보호받는다는 말은 따뜻했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 숨겨지는 일은 또 다른 모욕처럼 다가왔다. 대표님,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말하게 해주십시오. 서유는 회의실 문 앞에서 낮게 말했고 태주는 서류를 내려놓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상처받은 사람이 꼭 조용해야 한다면 저는 영원히 가짜 이야기 속에 갇힙니다. 태주는 즉시 반박하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어젯밤과 다른 결심을 읽었다. 두려움은 분명히 남아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 그녀를 더는 뒤로 밀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언론은 당신의 진심을 곧장 왜곡할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말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고 서유는 그 온도를 처음으로 정확히 알아들었다. 그래도 제 목소리는 제 것이어야 합니다. 남들이 대신 씌운 얼굴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대답했고 태준은 긴 침묵 끝에 홍보팀장에게 짧게 고개를 돌렸다. 그날 오전 화영그룹 회의실에서는 긴급 기자 대응 자료가 만들어졌고 서유는 질문 예상지를 직접 읽었다. 그녀는 과거 직장, 어머니 병원비, 혼인 경위까지 묻는 문장들을 보며 사생활이 얼마나 쉽게 칼이 되는지 배웠다. 강화영은 회의실 뒤편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다가 서윤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았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건 좋다. 그러나 울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필요는 없다. 그 말에 서윤은 눈을 들었고 처음으로 회장이라는 호칭보다 할머니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고 혀끝에 남은 온기가 무너지는 마음을 잠시 붙잡았다. 그러나 외부의 공격보다 더 큰 위기는 화영그룹 안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강석진은 오전 이사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고 안건에는 CEO 리스크 관리와 경영 판단 검토라는 문장이 올라와 있었다. 태주는 그 문장을 보며 이번 기사 유포가 단순한 망신 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서윤의 이름은 그의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손잡이가 되었고 누군가는 그 손잡이를 아주 오래 준비해 왔다. 이사회장 안에는 긴 테이블과 싸늘한 물잔들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결론을 품고 있었다. 석진은 조카를 걱정하는 친척처럼 부드럽게 웃었지만 눈빛은 숫자를 계산하는 투자자처럼 건조했다. 강 대표의 사적인 혼인 결정이 회사 신뢰도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석진은 차분하게 말했고 몇몇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은 채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다. 부담이 된 것은 제 혼인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악성 기사에 동조하는 이사회의 태도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단숨에 무거워졌고 석진의 미소도 아주 잠깐 굳었다. 그는 곧 다시 웃음을 되찾았지만 태주는 그 작은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미 대표가 감정적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 상대의 배경도 문제입니다. 석진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고 서윤의 과거가 회의 자료처럼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서윤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자신의 삶이 낱장으로 찢겨 돈의 언어로 분류되는 느낌을 받았다. 회의실 박복도에서 홍보팀 자료를 기다리던 그녀는 닫힌 문 안의 목소리들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혼자 울 시간을 버리고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누가 자신을 무너뜨리는지 알아내지 못하면 태준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서윤은 이재현 인사팀장에게 연락했고 그가 보낸 짧은 답장은 강남의 작은 서점 주소뿐이었다. 그녀는 수행 비서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저택을 나섰고 처음으로 화영그룹의 보호망 밖으로 걸어갔다. 서점 지하 카페는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했고 이재현은 가장 안쪽 자리에서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어 주변 시선을 막았다. 한서윤 씨, 늦게 연락해서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당신 이름이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낮았고 죄책감 때문에 문장마다 끝이 조금씩 흔들렸다. 서윤은 그에게 분노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다. 누가 제 이름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대표님까지 공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현은 작은 USB와 인사팀 승인 기록 사본을 테이블 밑으로 밀었다. 김 실장은 지시를 받았고 최민아 씨 쪽 사람이 보안팀 기록을 손댔습니다. 서윤은 미나의 이름을 듣는 순간 백화점 바닥에 떨어진 스카프와 구청 앞 웃음을 동시에 떠올렸다. 그러나 재현은 더 무거운 이름을 말하기 전 주변을 한 번 더 살폈다. 하지만 최민아 씨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강석진 부회장 라인이 자금과 언론을 움직였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서윤은 태준의 집안 전쟁이 자신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현은 백화점 계약직 직원 명단과 가짜 손해배상 각서가 연결된 자료를 보여주었다. 몇몇 직원의 이름으로 비용이 빠져나갔고 실제 돈은 협력업체를 거쳐 석진 측 계좌로 흘러간 흔적이 있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겁니까? 서윤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재현은 오히려 그 조용함에 더 아파하는 얼굴이 되었다. 제 동생도 계약직이었고 그 이름도 장부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서윤의 분노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녀만의 억울함이 아니었다면 이 싸움은 결혼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되고 있었다. 서윤은 자료를 가방 안에 넣으며 자신이 두려워할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 자료를 대표님께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팀장님도 더는 혼자 숨어 계시면 안 됩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창밖을 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오늘 저녁 화영 행사에 가지 마십시오.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직접 무너뜨릴 계획입니다. 서윤은 그 경고를 듣고도 오히려 행사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피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이고 숨어 있으면 누군가는 그녀의 침묵을 죄로 바꿀 것이었다. 저녁에 화영문화재단 기념식은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고 언론 카메라들이 입구부터 붉은 불빛처럼 번쩍였다. 태주는 서윤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했지만 그녀가 행사장에 나타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검은 원피스와 단정한 낮은 구두를 신고 있었고 화려함 대신 이상한 고요함을 두르고 있었다. 기자들이 이름을 부르며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고 태준 옆에 천천히 섰다. 왜 혼자 움직였습니까? 태준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낮게 물었다. 제가 숨으면 대표님도 계속 제 뒤에 갇히게 됩니다. 서윤의 대답은 작았지만 태준은 더는 꾸짖을 수 없었다. 행사 중반 미나는 계산된 미소로 서윤에게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넸다. 오늘은 꼭 웃으세요. 울면 사람들이 정말 불쌍해서 결혼한 줄 알거든요. 미나의 말은 부드러웠고 주변 사람들은 그 독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서윤은 잔을 받지 않았고 대신 미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람을 불쌍하게 만드는 건 가난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밟아도 된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미나의 미소가 아주 천천히 사라졌고 그녀는 곧 손가락을 들어 멀리 있는 수행원을 불렀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서윤에게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억지로 그녀의 손에 끼워 넣었다. 서윤이 놀라 손을 빼려는 순간 주변 카메라 몇 대가 동시에 그 장면을 향해 돌아섰다. 봉투 안에서는 현금 다발 일부가 드러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큰 목소리로 외쳤다. 강 대표 부인이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서윤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찢었다. 서윤은 봉투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행동마저 돈을 숨기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었다. 미나는 뒤에서 손수건으로 입가를 가렸고 그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한 잔인한 빛이 있었다. 태주는 곧장 서윤 쪽으로 움직였지만 호텔 보안팀과 경찰 관계자가 먼저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제보를 받았다며 서윤에게 동행을 요구했고 행사장은 순식간에 재판장처럼 변했다. 저는 이 돈을 받은 적 없습니다. 방금 누군가 제 손에 억지로 넣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 안쪽에서 오래 참은 공포가 떨리고 있었다. 경찰은 절차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기자들은 그 말을 이미 유죄 판결처럼 받아 적었다. 태주는 경찰 앞을 막아섰고 그의 눈빛은 사람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제 아내에게 손대기 전에 누가 제보했고 누가 카메라 위치를 조정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태준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르자 모든 소음이 잠시 채섰다.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아내라는 단어는 계약서의 글자가 아니라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지키는 이름이 되었다. 미나는 예상하지 못한 태준의 반응에 표정 관리를 잃었고 석진은 멀리서 잔을 내려놓았다. 강화영은 입구 쪽에서 모든 장면을 바라보며 마침내 오래 기다린 덫이 움직였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경찰이 다시 동행을 요구하자 서윤은 태준의 손을 살짝 놓고 스스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봉투와 영상, 그리고 오늘 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의 동선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태준은 그녀를 막지 않았고 대신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손가락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힘으로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쏟아졌고 기자들은 방금 나온 한 문장을 미친 듯이 받아 적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윤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보다 분명한 결심에 가까웠다. 태주는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낮지만 선명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한서윤은 화영그룹의 장식이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그녀를 건드린 사람은 제 이름으로 끝까지 찾겠습니다. 그 문장이 끝난 뒤에도 연회장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서윤은 그의 손안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는 아직 경찰차에 올라야 했고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 전쟁터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호텔 유리문 밖에는 밤비가 내리고 있었고 검은 도로 위로 수많은 불빛이 흔들렸다. 사장 차가운 남편이 다정해지는 순간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은 사람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를 빼앗아가는 빛을 가지고 있었다. 한서윤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봉투가 놓인 투명 봉인팩을 바라보았고 손끝에 남은 종이 감촉을 계속 떠올렸다. 형사는 제보 영상을 다시 틀었고 화면 속 서윤은
누군가에게 돈을 받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영상은 이상할 만큼 정확한 각도에서 시작되었고 봉투를 밀어 넣는 남자의 얼굴만 교묘하게 잘려 있었다.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손에 억지로 쥐어진 순간 바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서유는 같은 대답을 세 번째 반복했지만 목소리는 처음보다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억울함을 설명하는 일이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그날 밤 처음으로 뼈저리게 배웠다. 문 밖에서 낮은 소란이 들리더니 강태준이 법무팀장과 함께 조사실로 들어왔다. 그의 정장은 여전히 흐트러짐 없었지만 눈빛은 오래 참은 분노 때문에 검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유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먼저 미안함이 올라왔다. 현장 전체 영상과 호텔 내부 동선을 확보했습니다. 제 아내를 피의자처럼 다루는 절차는 여기서 멈추십시오. 태주는 형사에게 서류처를 건넸고 법무팀장은 보안실 원본 영상의 시간 코드까지 차분히 설명했다. 화면에는 봉투를 넣은 남자가 최미나의 수행원과 통화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유는 영상 속 남자가 행사장 뒷문에서 미나의 비서와 만나는 장면을 보며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억울함이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진실이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형사는 태도를 바꾸었고 참고인 조사는 추가 확인 뒤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태주는 서윤에게 코트를 걸쳐 주었고 그 행동은 기자들 앞의 선언보다 조용했지만 더 가까웠다. 밖에 기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가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서윤은 경찰서 유리문 너머로 몰려든 카메라 불빛을 보며 몸 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태준의 손이 등 뒤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이끌었다. 그 조심스러움 때문에 서유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울 뻔했다. 차는 본가가 아니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고층 아파트로 향했다. 태주는 기자들이 따라붙지 못하도록 수행 차량을 나누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녀에게 아무 질문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차가웠지만 이전처럼 사람을 밀어내는 침묵은 아니었다. 아파트 안은 모델하우스처럼 단정했고 사람의 생활 흔적은 책상 위 만년필 하나뿐이었다. 서유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자신이 아직 경찰서 냄새를 달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욕실 위치와 갈아입을 옷을 알려주며 무리해서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따뜻한 물이 손목을 타고 흐르자 서유는 그제야 자신이 계속 떨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거울 속 얼굴을 바라보았고 신문 사진보다 훨씬 지친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사람들이 믿고 싶은 이야기가 더 강하다는 점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태주는 낮은 조명 아래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컵을 내려놓았고 그 어색함이 오히려 서윤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다.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따뜻한 게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이런 걸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서윤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고 목소리 끝에는 아주 희미한 웃음이 묻어 있었다. 태주는 그 웃음이 살아남은 사람의 작은 숨처럼 보여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오늘은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이 방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태주는 창가 의자에 앉으며 낮게 말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이름을 부르지 못했고 두 사람 사이의 계약서가 아직 보이지 않는 벽처럼 서 있다고 느꼈다. 긴 침묵 뒤
태주는 자신이 왜 결혼이라는 말을 오래 혐오했는지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의 부모는 정략 결혼으로 시작했고 사랑보다 지분과 후계 구도가 식탁 위에서 더 자주 이야기되었다. 어린 태준에게 집은 따뜻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예의 바르게 서로를 버리는 무대였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지켜주겠다고 말했지만 위기가 오자 가장 먼저 침묵했습니다. 태주는 컵 가장자리를 바라보며 말했고 그 목소리에는 오래 잠겨있던 균열이 있었다. 그때 저는 결혼이란 결국 누군가의 약점을 합법적으로 묶어두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서유는 그의 말이 자신에게 변명으로 들리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스럽게 놓이고 있는지 느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차갑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차가워져야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이해했다. 그 이해는 동정이 아니었고 이상하게 아픈 존중에 가까웠다. 그래서 처음 저를 보셨을 때 제가 또 다른 약점처럼 보였겠군요. 서유는 차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태주는 부정하지 못했고 그 정직한 침묵 때문에 오히려 그녀는 덜 상처받았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제대로 보기 전에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 사과는 짧지 않았고 형식적인 말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서유는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사과가 사람의 가슴을 얼마나 조용히 흔드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창밖의 검은 강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숨겨두었던 계획을 꺼내야 한다고 느꼈다. 저는 제 이름이 밝혀지면 이 집을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서유는 문장을 끝까지 말하기 위해 두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올렸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계약이 끝나면 대표님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저는 다시 제 삶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상보다 깊은 통증이 가슴 안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녀가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결말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마음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 당연한 결말은 이상하게 견디기 힘든 상실처럼 다가왔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태주는 아주 낮게 물었고 질문 안에는 명령도 자존심도 없었다. 서유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경찰서에서 손을 놓지 않았던 순간과 차를 어색하게 준비하던 모습을 동시에 떠올렸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이 집안에서 제 자리가 진짜인지 믿을 수 없습니다. 서유는 솔직하게 말했고 그 솔직함은 그녀의 가장 큰 용기였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다가 어느 날 필요 없어지면 다시 밖으로 밀려날까 두렵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멈췄지만 함부로 손을 잡지 않았다. 당신이 필요해서 곁에 두고 싶은 것과 당신을 이용하려고 곁에 두는 것은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서유는 그 차이를 믿고 싶어지는 자신이 더 무서웠다. 다음 날 아침 강화영은 예정보다 이른 기자 간담회를 열었고 화영그룹 본사 로비는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휠체어도 수행원도 없이 단상에 섰고 나이 든 어깨는 조금도 약해 보이지 않았다. 서유는 태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회장이라는 이름이 왜 사람들을 침묵시키는지 이해했다. 한서유는 내가 직접 선택한 손자며느리이며 가난은 흠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한 현장의 기록입니다. 강화영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로비 전체에 단단히 퍼졌다. 기자들은 순식간에 손을 들었지만 그녀는 질문보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계약직 직원 이름으로 처리된 허위 비용과 협력업체 자금 흐름이 정리되어 있었다. 또한 서윤에게 돈을 건넨 남자가
미나 측 수행원과 접촉한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화영은 손자 며느리를 감싸는 노인이 아니라 오래된 기업의 부패를 드러내는 경영자처럼 서 있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서윤을 앞으로 불렀고 수십 개의 카메라가 다시 한번 서윤의 얼굴을 향했다. 어제의 플래시는 사람을 찢는 칼 같았지만 오늘의 빛은 적어도 숨을 피할 틈을 남겨두었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화영백화점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버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문장이 이어질수록 또렷해졌다. 저를 향한 의심이 끝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이름도 돌아와야 합니다. 로비 안에는 예상하지 못한 침묵이 내려앉았고 태주는 그녀의 옆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강화영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계약직과 협력업체 직원의 권리 보호, 내부 제보자 보상, 현장 직원 전환 심사를 묶은 복지 개선안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는 한서윤이 맡을 것이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보다 현장을 견딘 사람이 더 정확하다. 강화영의 선언은 로비를 다시 술렁이게 만들었다. 서윤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강화영은 이번에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얼굴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서윤은 회장실에서 프로젝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로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견뎌온 시간으로 일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그 무게는 두려웠지만 처음으로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 않는 무게였다. 태주는 늦은 저녁 서윤을 본가 정원으로 불렀고 겨울나무 사이에는 작은 조명이 조용히 켜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검은 반지 상자를 꺼냈고 구청 앞에서 건넸던 것과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서윤은 상자를 보는 순간 숨이 조금 늦게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번 반지는 계약서에 적힌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절해도 저는 그 이유를 존중하겠습니다. 태주는 상자를 열었고 은은한 빛을 가진 반지가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빛났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당신에게 남편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고 싶습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처음 만났던 응접실의 차가운 남자가 떠올랐다. 그 남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졌고 겨울밤의 공기가 이상하게 부드러워졌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거칠게 울렸고 화면에는 어머니 병원 간호사의 번호가 떠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고 다음 순간 얼굴에서 모든 빛이 빠져나갔다. 보호자님, 어머님이 병실에 안 계십니다. 조금 전 누군가와 함께 나가셨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태주는 반지 상자를 닫지도 못한 채 서윤의 표정을 보고 곧장 다가왔다. 서윤은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붙들었고 발밑의 정원이 갑자기 깊은 물처럼 흔들렸다. 곧이어 낯선 번호에서 메시지가 도착했고 화면 속 문장은 그녀의 숨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다. 그 메시지는 짧았지만 서윤이 가진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이혼을 발표하지 않으면 내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영영 모르게 될 것이라는 문장이었다. 서윤은 태준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목 안에서 부서져 나오지 않았다. 오작 마음이 선택한 손자 며느리. 한서윤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세상이 아주 좁은 검은 상자 안으로 접히는 느낌을 받았다. 메시지에는 주소도
설명도 없었고 이혼 발표라는 요구와 어머니의 이름만 차갑게 남아 있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가져갔고 눈빛은 순식간에 위험한 어둠으로 굳었다. 혼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주는 낮게 말했지만 서유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더 혼자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강화영은 메시지를 확인한 뒤 서윤을 오래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내고 비서에게 내부 감사팀을 즉시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덫은 상대가 이겼다고 믿을 때 가장 단단하게 닫힌다. 네가 버틸 수 있겠느냐? 서유는 어머니 병실에서 들었던 산소포화도 기계 소리를 떠올렸고 차가운 손을 천천히 폈다. 제 어머니를 건드린 순간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은 크지 않았지만 강화영은 그 안에서 자신이 처음 보았던 손끝의 품격을 다시 확인했다. 다음 날 오전 서유는 태준과 별거를 논의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 기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쏟아졌고 사람들은 그녀가 결국 돈을 받고 물러나는 여자라고 떠들었다. 서유는 기사 댓글을 보지 않았고 대신 최민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약속된 대답을 들려주었다. 이혼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안전하다는 증거를 먼저 보여주셔야 합니다. 서유는 최대한 무너진 사람처럼 말했고 미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작게 웃었다. 이제야 자기 위치를 아네요. 오늘 밤 청담동 갤러리 지하로 오세요. 그 웃음은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속은 썩은 꽃처럼 차가웠다. 태주는 통화를 녹음한 뒤 서윤의 어깨에 검은 코트를 걸쳐주었다. 그는 그녀를 막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가장 정확한 거리에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위험해지면 약속한 단어를 말하십시오. 그 순간 모든 계획은 멈춥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에게 처음으로 부드럽게 웃었다. 청담동 갤러리는 문을 닫은 뒤라 조명이 낮았고 벽에 걸린 그림들은 사람의 얼굴처럼 어둡게 보였다. 서유는 지하 전시장으로 내려가며 귀걸이 안에 숨긴 초소형 송신기가 제대로 작동하기만을 바랐다. 그녀의 발소리는 계단마다 크게 울렸고 그 울림은 심장 박동과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미나는 흰색 정장을 입고 그림 앞에 서 있었고 옆에는 강석진이 느긋하게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윤을 보자마자 승리를 이미 가진 사람처럼 웃었다. 결혼은 신분 상승의 꿈이었겠지만 꿈은 깨어날 때 더 초라한 법이죠. 미나의 말은 여전히 매끈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서윤은 가방에서 준비된 이혼 합의서 초안을 꺼내며 일부러 손끝을 조금 떨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제가 서명하면 바로 병원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석진은 그 말을 듣고 짧게 웃었고 웃음 속에는 사람을 물건처럼 계산해온 오만이 담겨 있었다. 내 어머니는 안전하다. 네가 조용히 사라지면 더 안전할 것이다. 석진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윤 앞에 다른 서류를 밀었다. 그 서류에는 이혼뿐 아니라 언론 인터뷰용 거짓 진술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서윤이 돈을 요구했고 결혼은 처음부터 협박으로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서윤은 종이를 읽으며 숨을 고르고 계획보다 한 문장을 더 물었다. 그럼 백화점 비리와 허위 비용도 제 책임으로 끝내실 생각입니까? 미나가 대답하려는 순간 석진은 손으로 그녀를 막았고 서윤을 비웃는 눈으로 몸을 기울였다.
계약직 하나가 책임지기에는 과분한 규모지만 세상은 내 이름만 기억하면 된다. 그 문장이 송신기를 타고 감사팀 상황실로 흘러갔고 태주는 헤드셋 너머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강화영은 옆에서 눈을 감지 않은 채 모든 말을 듣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깊은 피로가 지나갔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기업을 망치는 일을 그녀는 너무 오래 보아왔다. 서유는 펜을 들었지만 서명하지 않았고 대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나는 짜증을 숨기지 못하고 휴대폰을 켰고 화면에는 작은 요양원 방에 앉아 있는 서윤의 어머니가 보였다. 어머니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았고 서윤은 그 사실만으로 무릎이 풀릴 뻔했다. 그 순간 갤러리 출입문 쪽에서 경보음이 짧게 울렸고 검은 정장을 입은 감사팀과 경찰이 동시에 들어왔다. 미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석진은 상황을 이해하는데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태주는 가장 뒤에서 걸어 들어왔지만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윤에게만 머물렀다. 한서윤 씨의 어머니는 이미 안전하게 이송 중입니다. 더는 협박할 카드가 없습니다. 태준의 말이 끝나자 감사팀장은 석진에게 내부 횡령과 증거 조작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갤러리의 낮은 조명 아래에서 권력은 처음으로 장식품이 아니라 죄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석진은 마지막까지 침착한 척했지만 휴대폰을 빼앗기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 안에는 협력업체 송금 기록과 언론사 접촉 내역, 그리고 미나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외부에 알려지면 화영도 끝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간절해졌다. 강화영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석진 앞에 섰고 누구도 그녀의 걸음을 막지 못했다. 가족을 지키는 일과 범죄를 덮는 일을 혼동하지 마라.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석진의 얼굴에서 남은 변명을 모두 지워버렸다. 그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태준을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미나는 자리에서 주저앉듯 물러났고 평생 믿었던 배경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원래 네 자리였던 것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야. 그녀는 서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윤은 더는 그 말에 베이지 않았다. 사람은 자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날 밤 늦게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강화영은 모든 자료를 회의실 화면에 공개했다. 허위 비용 장부, 계약직 직원명의 도용, 언론 조작 자금, 그리고 서윤을 덫에 넣은 영상들이 순서대로 드러났다. 이사들은 더 이상 사생활 리스크를 말하지 못했고 침묵은 이번에도 가장 빠른 패배의 방식이 되었다. 태주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내부 감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서윤에게 다가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당신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오늘은 당신이 우리 회사를 지켰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참았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며칠 뒤 서윤은 다시 화영백화점 1층 로비에 섰고 예전 동료들은 누구도 쉽게 말을 걸지 못했다. 김 실장은 이미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고 허위 보고서에 연루된 직원들은 조사를 받고 있었다. 서윤을 조롱했던 몇몇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 앞에서 잠시 멈춰 예전 자신의 명찰이 걸려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새로 채용된 계약직 직원이 서 있었고
직원은 긴장한 얼굴로 서윤에게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그 앞에서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객보다 먼저 당신이 이곳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장면은 백화점 직원 게시판에 오래 남았고 새로운 복지 프로젝트의 첫 문장처럼 퍼져나갔다. 서윤은 현장 직원 전환 심사와 부당 징계 재조사 절차를 직접 확인했고 불편한 사람들의 항의를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불쌍해서 선택된 여자가 아니라 아팠기 때문에 정확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봄이 오기 전 평창동 저택 정원에서는 아주 작은 결혼식이 다시 열렸다. 초대장은 많지 않았고 화려한 생화 장식도 과하게 세워지지 않았다. 대신 눈이 녹은 흙 위에 작은 흰 꽃들이 피어 있었고 서윤의 어머니는 휠체어에서 딸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태주는 이번에는 계약서가 아니라 직접 고른 반지를 들고 서윤 앞에 섰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더 이상 차가운 얼굴로 숨지 않았다. 처음에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결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 곁에 남기 위해 다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원 전체가 그 말을 들었다. 서윤은 눈물이 고인 채 웃었고 그 웃음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밝았다. 저도 이제 도망갈 곳을 찾지 않겠습니다. 대신 함께 돌아올 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웠고 이번에는 누구도 그 손을 거래의 증거라고 부르지 못했다. 강화영은 두 사람을 보며 아주 오래된 책임 하나를 내려놓는 얼굴이었다. 결혼식 뒤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태주는 서윤을 화영그룹의 CEO 부인으로 공식 소개했다. 그러나 서윤은 단상에 서서 그 호칭만으로 자신을 끝내지 않았다. 저는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이 회사의 현장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일하겠습니다. 그 말에 직원석에서 가장 먼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계절이 바뀌고 화영백화점 직원 휴게실에는 새 침대와 의료 상담 창구가 생겼다. 계약직 전환 심사 기준은 공개되었고 부당 손해배상 각서는 더 이상 조용히 책상 밑으로 밀려오지 않았다. 서윤은 매주 현장을 돌며 직원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 작은 일이 사람들을 놀랄 만큼 오래 울렸다. 어느 저녁 서윤은 영업이 끝난 백화점